저기 사기꾼이 있어요. 회사 로비에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쟤 뭐라는 거야? 출근하던 직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꼬마, 여긴 네가 놀 곳이. 부회장이 아이를 내쫓으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얘기 끝까지 들어보겠네. 회장이 소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에 손을 떨면서도 눈을 응시하던 소년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에요. 소년이 가리킨 사람을 본 회장은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소년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김도현 씨는 대산그룹 회계팀장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정직하고 꼼꼼한 사람,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회계 전문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장부를 확인했고 한 푼 한 푼 틀림없이 기록했어요. 회사 직원들은 도현 씨만 보면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김 팀장님 손 거쳐간 장부는 세무서도 믿는다니까요. 도현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회사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도현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무이사 민혁기 씨가 관리하는 장부에서 숫자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특정 계열사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는데 승인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숫자를 바꿔놓은 흔적이 역력했죠. 도현 씨는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며 엑셀 파일과 씨름했어요. 확인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진 조작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고민했습니다. 민혁기 이사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장님의 신임도 두터웠고 곧 부회장으로 승진할 거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하지만 이건 회사 돈 문제였습니다. 도현 씨는 15년 동안 한 번도 눈 감아준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용기를 냈어요. 직접 민혁기 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민혁기 이사가 의자에서 일어났죠. 아, 김 팀장. 무슨 일인가? 도현 씨는 준비해온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계좌 이체 내역이 장부와 다른 것 같은데요. 민혁기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거? 회장님께서 따로 지시하신 건데 팀장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이사님, 이 정도 금액이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결제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민혁기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팀장, 자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맡은 일이나 해. 알았지? 도현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회계를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의 결제 없이 이런 큰 돈이 움직일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현 씨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일주일 뒤에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도현 씨는 회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증거 자료를 USB에 백업해두고 노트북에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하지만 민혁기 이사는 그 일주일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가 모르는 사이 민혁기 이사는 착착 수를 써나갔어요. 도현 씨 명의로 비밀 계좌를 만들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도현 씨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놓은 거였죠. 사흘 뒤 갑자기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회계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김도현 씨 계십니까? 주변 직원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습니다. 도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김도현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횡령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놀란 눈빛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님이, 설마, 조용히 하세요. 아직 혐의일 뿐이잖아요. 도연 씨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 명의 계좌 아닙니까? 제 명이라니요?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요? 여기 당신 도장 찍혀 있는데요. 도연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자신이 결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감을 도용한 게 틀림없었죠. 이건 위조입니다.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명의로 된 계좌, 도연 씨 명의로 된 서류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모두 민혁기 이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죠. 도연 씨가 항변할 틈도 없이 일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까지 기사가 났습니다. 대산그룹 회계팀장, 수십억 횡령 혐의. 도연 씨의 얼굴 사진이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저녁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15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김모 팀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즉시 도연 씨를 해고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명예도, 직장도, 신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도연 씨의 모습을 10살 아들 하민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하민이가 달려나갔어요. 아빠.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늘 단정하게 입던 정장 재킷은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와이셔츠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구두 한 짝은 뒤꿈치가 벗겨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현관 신발장을 붙잡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달려와 아버지를 붙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하민이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아버지의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하민이를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부모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당신 정말 안 한 거 맞죠? 미안해. 왜 미안해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회사를 지켜야 했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민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귀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보 한 숟갈만이라도 드세요 하고 떠먹여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씻으라고 해도 욕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하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예전에 아빠 왔다 하고 달려나오면 안아주던 아버지는 이제 없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물어보던 아버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너클 잃은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민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요. 15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겼고 저축해둔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이러다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어요. 어머니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45에 특별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예전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저 박철수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철수 씨는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건 이후 회사를 나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어머니였어요. 아, 철수 씨. 우리 남편은 지금 상태가 좀. 형수님, 제가 지금 택배 일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필요한데 형님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몸 쓰는 일이긴 한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남편 데리고 나가볼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아버지는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버지가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형님,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택배 상자를 나를 때만큼은 조금씩 움직임이 생겼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아버지에게 작은 위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혼자 버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니도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물류센터 새벽 분류 작업을 소개해줬어요. 형수님, 힘들긴 한데 시간이 새벽이라 낮엔 집안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죠. 그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물류센터로 향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택배 상자들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옮기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엔 택배끈에 베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면 재빨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주저앉기도 했어요. 하민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민이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엄마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죠. 엄마. 하민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 가기 전 하민이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엄마가 전날 밤 싸놓은 김밥이 있었어요.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하민이는 생각했어요. 엄마도 피곤할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김밥을 싸놓으시네. 김밥을 다 먹고 도시락을 챙기는데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민아, 엄마가 못 깨워줘서 미안해. 학교 다녀와. 저녁엔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엄마가. 하민이는 그 쪽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민이는 엄마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택배끈에 베인 상처들이었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웃으며 말했지만 하민이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겨우겨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날 무리해서 허리를 다쳤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미안해.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오랜만에 나온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눕히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배송까지는 걱정 마세요. 철수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박철수 씨도 그날 다른 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했어요. 직접 배송을 나가기로 한 겁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오늘 아빠 컨디션 안 좋아서 내가 배송 보조 다녀올게. 하민이 학교 보내는 거 부탁해요. 김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어머니는 우비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10시 학교에 있던 하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히 하민이를 불렀어요. 하민아, 병원에서 연락 왔단다. 어머니가 사고를. 하민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병원 사고라는 단어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민이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엔 아버지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두 손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민이가 달려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이렇게 크게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하민아. 엄마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민이를 꼭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복도에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민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요. 사흘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작은 빈소에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소 한쪽 구석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배달하려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하민이는 그 택배 상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상자들. 그 사이로 엄마의 영정이 보였어요. 10살 하민이는 그날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입에 대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아버지를 깨우려고 애썼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밥 먹어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도 뜨지 않았어요. 가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민이는 무서웠어요. 엄마에 이어 아빠마저 잃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박철수 씨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탈진 상태입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 의지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살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민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 하민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수학시험 90점 받았어.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하민이는 그래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열심히 했다고.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하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줬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학생, 이거 의료비 고지서인데 보호자분께 전해드려. 하민이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숫자를 세어봤어요. 1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지? 하민이는 답답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당분간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지만 이런 큰 돈까지 부탁할 순 없었어요. 하민이는 고지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민이는 병실 정리를 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수납장엔 아버지 짐이 들어 있었어요. 옷가지 몇 벌, 안경, 지갑, 그리고 낡은 노트북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민이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 쓰던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하민이는 처음엔 그냥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장부. 아버지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하민이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업. 반드시.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민이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증거. 지켜야 해. 하민이는 손에 든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있는 걸까요? 하민이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화면 한가운데 이상한 창이 떠 있었습니다. 회계 파일 복구 중 87%. 진행바가 87%에서 멈춰 있었어요. 언제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민이는 마우스를 클릭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민이는 지역 돌봄센터에서 배운 컴퓨터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프로그램이 멈췄을 땐 작업 관리자를 열어야 한다고 했었죠. 하민이는 키보드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실행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진행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8%, 89%, 90%.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안에 아버지가 말하던 증거가 있는 걸까요? 하민이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100%가 됐습니다. 복구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하민이는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죠. 엑셀 파일, 문서 파일, 그리고 암호화된 압축 파일까지. 하민이는 암호화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비밀번호가 뭘까? 하민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쓸만한 비밀번호. 하민이는 몇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아버지 생일, 집 전화번호, 결혼기념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엄마 생일. 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 생일을 입력했어요. 하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엄마랑 내 생일을 합치면? 하민이는 엄마 생일 4자리와 자신의 생일 4자리를 붙여서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잠깐의 침묵 후 파일이 열렸습니다. 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던 거예요. 파일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산그룹 회계 장부 원본, 수정된 장부 비교, 거래 내역 로그. 하민이는 파일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이건 분명 아버지가 말하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자료였어요. 하민이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민이가 파일을 찾은 걸 아는 것처럼. 아빠. 하민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찾았어요. 아빠가 지키려던 거 내가 찾았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민이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0살 하민이의 작은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민이는 노트북을 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 댁에서 묵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잠든 후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대산그룹 회계장부 2019원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면 가득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표였죠. 가로세로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들이 하민이를 압도했어요. 이게 뭐지?
10살 하민이에겐 그저 숫자,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개정 과목이니 차변이니 대변이니 하는 단어들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하민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걸 매일 봤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를 구할 단서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민이는 노트북을 끄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숫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사서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회계 관련 책 있어요? 회계? 하민이가 왜 그런 걸? 숙제 때문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기초회계 책을 한 권 빌려줬어요. 하민이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생소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민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회계 기초 쉽게 배우기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영상이 나왔죠. 하민이는 그중 가장 쉬워 보이는 걸 골랐어요. 영상 속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회계란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적는 거죠.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나니 다음 영상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민이는 밤새 영상을 봤어요. 차변과 대변의 차이, 개정 과목 이해하기, 재무제표 읽는 법. 일주일 후 하민이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숫자들이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라고 적힌 항목은 회사가 번 돈이었고 매입은 회사가 쓴 돈이었어요. 하민이는 돌봄센터에서 배운 것도 떠올렸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엑셀 매크로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었죠. 두 개 파일을 비교하면 어떨까? 하민이는 원본 장부와 수정된 장부를 나란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배운 대로 간단한 비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같은 위치의 숫자가 다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뀌었어요. 빨간색이 여기저기 떠올랐습니다. 수십 군데가 달랐어요. 하민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숫자를 바꾼 거였습니다. 하민이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원본엔 3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정본엔 3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2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민이는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사라진 돈이 다른 계열사로 넘어간 기록이 있었어요. 대산물산, 대산개발, 대산유통. 모두 대산그룹 계열사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회사들로 돈이 나간 날짜를 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금액도 비슷했죠.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3억 원씩. 이건 일부러 빼돌린 거야. 하민이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기록 옆엔 승인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민이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민혁기, 민혁기, 민혁기.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민이는 그 이름을 공책에 적었어요. 10번, 20번. 세어보니 5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민혁기. 이 사람이 누구지? 하민이는 인터넷 검색창에 민혁기 대산그룹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가장 최근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대산그룹, 민혁기 부회장 승진. 회사 성장 이끈 공로 인정. 기사엔 민혁기 씨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하민이에겐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하민이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민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재무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계열사 간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그룹 전체 이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민이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계열사 간 효율적 자금 운용? 그게 이렇게 돈을 빼돌린 걸 말하는 거야? 하민이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민혁기 씨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칭찬 일색이었어요. 회사를 살린 재무 전문가, 회장의 오른팔. 그런데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기사였어요. 대산그룹 회계팀장 횡령 혐의로 구속. 민혁기 이사 배신감 느껴 발언. 기사 속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혁기 씨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죠. 김 팀장과는 오래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배신감? 정작 배신한 건 당신이잖아. 하민이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증거들을 모았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거래처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돌봄센터에서 배운 대로 표도 만들고 그래프도 그렸어요. 그래프를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민혁기 씨가 승인한 거래는 모두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어요.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와 금액이 일정했습니다. 하민이는 USB에 모든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그리고 인터넷 저장 공간에도 올렸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중요한 자료는 여러 곳에 보관하라고 했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민이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있어.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경찰도 법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민혁기 씨는 지금 부회장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민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를 찾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까요? 하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하민이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민아,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꿈속에서 하민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꼭 해낼게. 다음 날 아침 하민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경찰서였어요. 하민이는 학교를 마치고 동네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기요, 신고하러 왔어요. 민원실 경찰관이 하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학생, 무슨 일인데? 대산그룹 부회장이 횡령했어요. 제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경찰관은 피식 웃었습니다. 학생, 장난하는 거야? 숙제하러 가야지. 장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민이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손을 저었습니다. 애들 장난 아니냐고. 대산그룹이 어디야? 그런 큰 회사 부회장을 네가 뭘 안다고. 돌아가. 하지만 진짜. 얘 참. 민원 업무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 부모님 모시고 와야 얘기라도 들어주지. 하민이는 쫓겨나듯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민이는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언론사 제보 방법을 찾았어요. 큰 신문사들의 제보 이메일 주소가 나왔습니다. 하민이는 정성껏 메일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민이라고 합니다. 대산그룹 부회장 민혁기 씨의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 꼭 취재해 주세요. 하민이는 정리한 자료를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세 군데의 신문사에 똑같은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한 곳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하민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증거만으로는 기사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제보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두 곳은 답장조차 없었어요. 하민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 혼자선 안 되는구나. 그날 저녁 하민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만 계셨어요. 하민이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어요. 아빠.
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증거 찾았어. 그 나쁜 사람들이 뭘 했는지 다 찾았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도 안 믿어주고 신문사도 안 믿어줘.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민이는 아버지 손을 꼭 쥐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누군가 생각났습니다. 박철수 아저씨였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하민이는 박철수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는 막 퇴근한 참이었어요. 택배기사복을 벗으며 하민이를 봤습니다. 하민아, 왔니? 저녁 먹었어? 아저씨,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하민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하민이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노트북에서 찾은 증거 파일, 민혁기 씨의 횡령 증거, 경찰과 언론사에 갔다가 거절당한 일까지. 박철수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회장님께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하민아. 박철수 씨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내가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겠니? 나는 그냥 택배기사일 뿐이야. 아저씨가 대산그룹 본사에 물건 배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출입증도 있으시고요. 그건 그렇지만 물류 담당자한테 전달하고 오는 거지 회장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걸까요?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민아, 알지? 이거 잘못하면 우리 둘 다 큰일 날 수 있어. 부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은 저도 알아요. 하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빠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박철수 씨는 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를 믿어주셨잖아요. 다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저씨만은 도연이 형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야. 형님을 10년 넘게 봤으니까. 형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럼 도와주세요. 아빠가 정말 억울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요. 박철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철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민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섭다. 부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내 일자리도 날아갈 수 있어. 하민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박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구나. 형님은 내 은인이야.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 박철수 씨가 하민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알았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인생 한 방이지 뭐. 하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오면 너는 무조건 빠져. 알았지? 네. 알았어요. 하민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박철수 씨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하민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며 적어놓은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회사에 납품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요. 그리고 로비에서 회장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장님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신대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로비에서 기다린다고 회장님이 너를 만나주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죠. 안 해보면 절대 모르잖아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 친구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모레 목요일에 가자. 그날 본사 납품 있거든. 감사해요, 아저씨.
하민이는 박철수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하민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형님, 제가 형수님 못 지켜드린 것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하민이라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민이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민아, 이제 시작이구나. 힘내. 응, 엄마. 꼭 해낼게.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목요일 새벽 5시 하민이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새벽 6시에 하민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니? 네, 아저씨. 하민이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안엔 USB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화물차에 올라탔죠. 차 뒷좌석엔 대산그룹의 납품할 사무용품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하민아, 경비실 지날 땐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민이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박철수 씨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거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산그룹 본사였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하민이는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15년 동안 다녔던 곳이 이렇게 큰 건물이었구나. 하민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 경비실 앞에 멈췄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출입증 보여주세요. 박철수 씨가 출입증을 건넸어요. 경비원이 확인하더니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민이는 숨을 죽였어요. 가방을 꼭 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누구 있나요? 아, 제 조카입니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라 잠깐 데리고 왔어요. 회사 규정상 외부인 출입은 로비에서 잠깐만 기다리게 할게요. 금방 납품하고 나올 겁니다.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밖으론 절대 나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하민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철수 씨가 짐을 내리는 동안 하민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로비는 정말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은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정면 벽엔 거대한 대산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하민이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민이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빠도 저렇게 출근하셨겠지. 매일 아침 이 로비를 지나셨을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0분. 회장님은 8시에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20분만 기다리면 됐어요. 하민이는 가방 속 USB를 만져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8시가 가까워지자 로비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누군가 회장님 오신다 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자세를 고쳐 잡았죠. 정문 쪽에서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었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구나. 하민이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회장님 바로 옆엔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민이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민혁기 부회장이었습니다. 하민이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 일행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회장 일행이 걸음을 멈췄어요.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하민이를 봤습니다. 꼬마, 여기서 뭐하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하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감히 회장에게 말을 거는 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민혁기 부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꼬마야, 장난치는 거야? 여긴 네가 놀 곳이 아니야.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민혁기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회장이 하민이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하민이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민이는 민혁기 부회장을 가리켰어요. 회장님 옆에 사기꾼이 있어요. 뭐? 민혁기 부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기꾼? 누가? 저 사람이요. 하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민혁기를 계속 가리켰습니다. 제 아빠를 쫓아낸 사람이에요. 김도현. 아세요?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현이를. 네가 어떻게? 제 아빠예요. 회계팀장 하시던 김도현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기 부회장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건 옛날에 정리된 일입니다. 김 팀장 횡령 사건은 경찰 수사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하민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횡령한 건 저 사람이에요. 민혁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꼬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냐? 알아요. 저한테 증거도 있어요. 하민이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USB를 회장님께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회사 돈 빼돌린 증거요. 회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민혁기 부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 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자네는 조용히 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혁기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은 하민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애 얘기 끝까지 들어보겠네. 회장이 주변을 돌아봤어요. 다들 할 일 하러 가고. 이 학생은 내 방으로 데려와. 하지만 회장님. 비서가 망설였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하민이도 따라갔습니다. 민혁기 부회장도 함께 타려고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자네는 사무실로 가게. 내가 부를 때까지 대기해. 민혁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회장과 하민이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현이가 지금 어디 있나?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아프셔서요. 회장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래. 부인이 돌아가셨구나.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회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민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조금만 힘내볼게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민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이 정말 넓었거든요. 큰 책상과 가죽 소파, 벽면 가득한 책장.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거라. 하민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현이는 내가 가장 믿던 사람이었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5년 전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까지 갔었지. 그때 도현이가 밤새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해결책을 찾아냈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계열사 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어.
도연이가 아니었으면 대산그룹은 그때 문 닫았을 거야. 하민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그런 친구가 갑자기 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어. 돌아왔을 땐 이미 경찰 조사까지 끝나 있더군. 증거도 완벽했고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빠가 말을 못 하셨던 거예요. 하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말을 잃으셨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어.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민이는 회장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 하민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찾은 거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어요. 하민이가 정리한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원본 장부예요. 아빠가 백업해 두신 거고요. 하민이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바뀐 장부예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하민이는 비교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화면 가득 나타났어요. 여기. 숫자가 다 달라요. 회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내가 승인한 적 없는 계좌야. 회장의 손가락이 화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열사로 돈이 나간 기록. 나는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어. 그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민이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 로그예요. 누가 언제 장부를 수정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화면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계정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혁기 이사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장부가 수정됐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민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도. 다 민혁기 이사 계정이에요. 하민이는 엑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요.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타났어요. 회장은 말없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표를 보니 더욱 명확했어요. 민혁기가 승인한 거래는 모두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꼬마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혼자 다 정리했다고. 네. 인터넷에서 공부했어요. 회계 영상도 보고 엑셀 사용법도 배웠어요. 하민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하민이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민이. 네. 혹시 이 자료 다른 곳에도 있나? 원본 말이야. 3군데 백업했어요. USB 2개랑 인터넷 저장 공간에요. 하민이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더 꺼냈어요. 돌봄센터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자료는 여러 곳에 보관하라고요.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하구나. 도연이 아들답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연락해. 비밀 감사 진행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하민이를 돌아봤습니다. 하민아, 이 자료 잠깐 빌려도 되겠니? 네, 가져가세요. 그걸로 우리 아빠 억울함 풀 수 있다면요. 회장이 하민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민이와 눈높이를 맞춘 거였어요. 미안하다. 도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영영 진실을 모를 뻔했어.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꼭 바로잡을게. 도연이 명예도 되찾아주고 그 친구가 받은 고통도 보상해줄게. 회장님. 하민이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알아. 이제 다 알게 됐어. 회장이 하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10살짜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자네 이거 봐. 회장이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감사실장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즉시 비밀 감사 들어가. 민혁기 부회장 관련해서 모든 거래 내역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하민이를 봤어요. 하민아,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앞으로 며칠은 좀 바빠질 거야. 내가 연락할 테니까. 네, 회장님. 하민이는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문까지 배웅해줬어요. 참, 하민아. 네. 도현이한테 전해줘. 내가 곧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벅찼어요. 아빠,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회장실을 나온 하민이는 박철수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민이는 박철수 씨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회장님이 믿어주셨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박철수 씨가 하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하민이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민혁기 부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틀 후 하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민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USB가 없었어요. 분명히 넣어뒀는데 사라진 거였습니다. 노트북도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하민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센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여러 곳에 백업해뒀으니까요. 하민이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저장 공간에 접속했습니다. 다행이야. 여기다 있어.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민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누군가 일부러 USB를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가 있으니 회사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박철수 씨가 하민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실장님, 그리고 양복 입은 낯선 분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회장이 하민이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민아, 왔구나. 이분들께 네가 찾은 걸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네, 회장님. 하민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며 민혁기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하민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혁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여기 불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앉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했어요. 민혁기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민이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USB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USB가 없다는 걸 기억한 거였죠. 민혁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자료 없나? 그럼 이 회의는 무슨? 잠깐만요. 하민이는 침착하게 인터넷 저장 공간에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어요. 민혁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USB는 없어졌지만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하민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똑똑하구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하민이는 프로젝터에 화면을 연결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하민이가 정리한 자료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원본 장부고요. 이게 수정된 장부예요. 하민이는 비교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화면에 떴어요. 숫자가 바뀐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바뀐 시점마다. 하민이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민혁기 부회장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요. 화면엔 날짜별 로그인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민혁기 계정이 접속한 시간과 장부가 수정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외부 전문가 한 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 화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나? 네. 하민이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전문가도 쉽게 발견 못하는 조작인데 어떻게 찾아낸 거지? 두 개 파일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같은 위치 숫자가 다르면 표시되게요. 10살짜리가 이걸.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하민이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빠져나간 패턴이에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특정 계열사로 빠져나간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 회사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주소도 가짜였어요.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맞습니다. 민혁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꼬마 말만 듣고 믿으시면 조작이라고. 하민이가 민혁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원본 서버 로그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회사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감사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서버 로그와 이 자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혁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감사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회장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 장부 수정 기록, 자금 이체 승인 기록. 모두 부회장님 명의입니다. 그건 누가 내 계정을 도용한 거야? 민혁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계정 비밀번호는 자네만 알고 있었네. 그리고 이 거래들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자네만 가지고 있었어. 외부 전문가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약 200억 원이 부정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민 부회장님 승인으로 이뤄진 거래입니다. 200억?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하민이를 봤습니다. 하민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몰랐을 거야. 고맙다. 하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혁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회장이 감사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게. 그리고 김도연 팀장 사건 재조사 요청해. 알겠습니다. 민혁기가 마지막으로 하민이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하민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빠의 억울함도 엄마의 희생도 모두 밝혀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민혁기를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민혁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민이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10살 하민이가 거대한 회사의 비리를 밝혀낸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민이는 병원으로 가려고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박철수 씨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민아, 어떻게 됐어? 다 잘 됐어요, 아저씨. 하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하민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꼬마 잠깐. 돌아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하민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누구세요? 조용히 해. 민 부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셨어. 남자가 하민이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하민이가 소리치려는 순간 박철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박철수 씨가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남자 둘이 박철수 씨를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일이니까. 애한테 무슨 짓이야? 박철수 씨가 하민이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오려는 순간 경비원 2명이 달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주차장 CCTV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남자 중 하나가 하민이를 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꼬마, 너 때문에 다 틀어졌어. 조심하는 게 좋을걸. 위협하는 거예요? 여기 경비원분들도 다 들었어요. 하민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돌아섰어요.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하민이를 돌아봤습니다. 박철수 씨가 하민이를 꼭 안았어요. 무섭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저씨, 회사에 알려야 해요. 하민이와 박철수 씨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에게 방금 일을 보고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아이한테까지. 회장은 즉시 경호팀을 불렀습니다. 하민이 보호하게. 그리고 민혁기 움직임 감시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하민이를 내려다봤어요. 하민아, 미안하구나.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괜찮아요, 회장님. 박철수 아저씨가 지켜주셨어요. 회장은 박철수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이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투입됐어요.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틀 후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민혁기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가 발견된 겁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계좌를 만들어 놨더군요. 감사실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총 230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민 부회장 명의입니다. 230억.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빼돌렸구나. 페이퍼 컴퍼니 실체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대산물산, 대산개발, 대산유통. 모두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민혁기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거였죠.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민혁기가 김도현 씨 명의로 위조한 서류들이 발견된 겁니다. 도장도 가짜였고 서명도 위조된 거였어요. 필적 감정 결과 김도현 씨가 쓴 게 아니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걸로 도현이 형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겠네요. 박철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하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혁기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가방엔 현금 3억 원과 여권 5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나라 여권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혁기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대산그룹이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해외 계좌, 페이퍼 컴퍼니, 위조 서류. 모든 게 민혁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혁기 씨,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 민혁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습니다. 그럼 김도현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김도현 씨 사건은 재조사 중입니다. 곧 무혐의 처분될 겁니다. 민혁기가 비웃었어요. 결국 그 꼬마한테 당한 거군요. 10살짜리한테. 10살이어도 진실을 찾아낸 거죠. 당신과는 다르게. 일주일 후 대산그룹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회사 임원이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관리 소홀 때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년 전 횡령 혐의로 퇴출됐던 김도현 전 회계팀장은 무고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오히려 비리를 막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결과적으로 그분과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현 씨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용감한 어린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대산그룹 부회장 200억 원대 횡령. 무고한 전 직원은 명예회복. 10살 소년이 밝혀낸 재벌 비리. 감동적 사연. 하민이는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하민이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응이었어요. 아빠. 하민이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민혁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억울함 풀렸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민이도 울었어요. 둘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하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고맙다, 아들. 오랜만에 나온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민이는 더욱 세게 울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흘 후 민혁기는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명백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무고.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호송차에 실려가는 민혁기를 하민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감회가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지만 이제 모든 게 바로잡히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언론에서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산그룹 전 회계팀장 김도연 씨 무고 밝혀져. 검찰 무혐의 결정. 2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 가정을 파탄낸 거짓의 대가. 기사마다 김도연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과거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팀장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아직 힘들었지만 표정으로 용서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민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회장이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높은 분이 무릎을 꿇다니.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15년을 함께한 동료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 부인까지. 내 잘못이야. 다 내 책임이네.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도연이 고맙네.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다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민이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지나 회장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하민아. 네, 회장님. 내 아버지와 얘기했어. 회사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네. 정말요? 이사 자리로 모시려고 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자리야. 하민이는 기뻤어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신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민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회장이 하민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네가 보여준 용기와 똑똑함. 정말 대단했어. 그래서 말인데 내 공부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싶구나. 저요? 장학금을 만들 거야. 김도연 장학금이라고. 네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거지. 대학까지 쭉 지원할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 덕분에 회사가 바로 설 수 있었어. 내 꿈을 마음껏 이뤄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됐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죠. 하민아, 학교 잘 다녀와야 해. 응, 아빠. 저녁에 올게요. 아버지가 웃으며 하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하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운전을 해줬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엄마의 산소였어요. 엄마. 하민이는 엄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으셨어요. 여보, 우리 왔어요. 아버지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민이도 이렇게 잘 컸고. 하민이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봐요. 아빠 이제 웃으셔. 오랜만에 진짜로 웃으셨어요. 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 명예도 회복됐고 나쁜 사람도 벌 받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잘했지? 엄마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하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아들.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빠. 우리 엄마 많이 그리울 텐데 아빠가 열심히 살게. 엄마 목까지 하민이 잘 키울게. 하민이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는 눈물이었어요. 박철수 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도 눈물을 훔쳤어요. 하민이는 사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세워놨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 하민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어요. 하민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10살 소년의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민이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